안녕하십니까. 굿 국어교실의 김웅섭 선생입니다. 소설문학, 문제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설문학은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이외 희곡이나 시나리오도 해당됩니다. 소설 접근의 기본은 주어진 장면을 상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어진이라는 말은 편집된 장면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설 전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가공된 장면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주인공과 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자가 주는 정보를 잘 읽고 지문에 접근해야 합니다. 또 장면을 읽을 때는 서술자와 인물을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서술자는 우리에게 사건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며 인물은 작품 안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인물이 겪는 갈등이 바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술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하라는 말은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그려보라는 의미입니다. 소설의 사건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정확한 인과성이 있습니다. 즉,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보면 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상상 연습을 하지 않고 무조건 지문에서 정보를 찾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소설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면을 상상하는 방법은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주요 등장인물들을 찾고 그들의 관계를 알면 그 중에 누가 가장 중심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문을 읽고 찾아볼 수도 있지만 출제자가 정보를 주는 줄거리 요약과 도구의 정보를 이용하여 먼저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인 박경리의 토치를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를 읽어봅니다. 조준구와 아내 홍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총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준구 부부와 서희의 갈등이 보입니다. 유산상속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서희는 아직 성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조준구와 윤보의 갈등도 보입니다. 의병자금 확보를 위한 습격 사건입니다. 여기서 삼수라는 인물은 조준구의 하인으로 일단 그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윤보를 찾아갑니다. 그 의도가 궁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략 줄거리도 있습니다.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결국 습격이 일어났습니다. 조준구와 부인 홍씨가 위험에 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삼수가 도와주는군요. 날이 밝았으면 이제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수입니다. 그가 조준구 편이라는 것은 윤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준구와 같이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준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의심할 인물이 삼수입니다. 또 재산을 빼앗긴 서희도 의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기에 정보를 추가해 봅니다.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몰락한 양반층의 역할은 최전판가의 상속녀 서희가 맡아야 합니다. 친일 세력은 조준구와 홍씨의 역할입니다. 저항 세력은 의병 활동을 하는 윤보일 것이고 기회주의자의 역할은 삼수가 맡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설은 출제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물의 역할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소설의 문제 유형을 정리해 봅시다. 소설의 기본적인 문제는 상상형입니다. 등장인물과 그들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출제자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문제가 감성형 문제입니다. 보기를 통해 출제자가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정보를 묻는 문제로 서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에 인물의 이름이 없다면 서술자를 묻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상형 문제의 보기는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시에서는 화자와 대상 그리고 정서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반면 소설에서는 주인공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따라서 보기의 정보를 분석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할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기출 예문으로 분석했던 토지에 다양한 인물들도 각각 맡은 배역이 있고 이 인물들이 이 장면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감상형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선택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선택지의 앞부분에 지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물의 행동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1번을 보면 최전판가 습격을 준비하는 윤보에게 삼수가 찾아가 어떤 제안을 하고 윤보가 거절했다는 것은 삼수의 캐릭터가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중구를 배신할 생각이 있군요. 그런데 윤보에게 거절당하자 다시 조중구를 돕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타작마당에 횃불을 들고 모인 장정들은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의병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친일 세력인 조중구와는 당연히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에서 봉순이라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희와 대립합니다. 그렇다면 봉순이는 조중구와 홍씨의 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분 질서가 흔들린다고 설명하는군요. 그렇다면 봉순이는 저항 세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항 세력은 친일파인 조중구와 대립해야 합니다. 애매한 역할이군요. 이런 이질적 정보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에서 홍씨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으려고 했던 서희가 홍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했다는 것은 맞서서 싸우겠다는 의지일 것이고 5번의 삼수는 윤보와 조중구 사이를 오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미 인물들의 역할과 관계를 알고 있으니 굳이 지문을 읽으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꼭 찾아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상형 문제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묻기 때문에 지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정보의 위치를 알 수 없는 문제를 인물이라 부르고 기호 등을 통해 정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문제를 기호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상상형 인물 문제는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형 기호 문제는 인물 간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누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왜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출작품인 채봉관별곡으로 연습해봅니다. 먼저 앞부분 줄거리가 있습니다. 김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혼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주인공은 채봉이고 기생으로 신분이 바뀌어 이름이 송이가 됩니다. 필성과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연애소설입니다. 연애소설의 핵심은 만남과 헤어짐인데 이 장면은 둘이 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송이를 데리고 있는 감사가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정보만 가지고 상상형 인물 문제를 분석해봅니다. 2번을 보면 필성이 이방이 되었습니다. 3번을 보니 감사가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번을 보면 필성이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을 모아보면 결국 필성이 송이를 만나기 위해 이방으로 위장 취업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송이도 알았으나 감사가 알면 안 되므로 둘 다 그리워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4번처럼 꿈속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전 문학에 매우 잘 나오는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1번은 필성과 관련이 없이 부모 소식으로 애를 태웁니다. 감사가 그것을 알았으면 부모를 데려와 줄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고 해도 필성을 만나기 전이므로 가장 처음에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상형 기호 문제도 보겠습니다. A의 달이라는 소재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A는 송이가 달을 보며 필성을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1번만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금 송이는 필성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유형은 서술자에 대해서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따라서 서술자가 누구인지 시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과 사건을 정리하면 시점은 쉽게 파악이 됩니다. 라는 인물이 나와 있으면 1인칭이고 덮수는 3인칭입니다. 1인칭인 경우 나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다른 인물이 주인공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3인칭인 경우에도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으나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 중 특정 인물의 시선은 따로 찾아두어야 합니다. 선택지를 분석할 때 시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시간 구성입니다. 대부분의 소설은 순행 구성이지만 과거 회상이 있거나 액자식 구성인 경우는 역순행 구성입니다. 이것도 인물과 사건을 정리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문제는 선택지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정식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미를 풀어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지는 않으나 장면과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서술자의 설명으로 제시하면 말하기 또는 직접 제시라고 하며 지문에 따옴표가 거의 없고 주로 사건을 요약하거나 장면이나 인물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또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위주로 서술하는 것을 보여주기 또는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문에 따옴표가 많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고전소설은 시점이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순행 구성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서술자 개입을 묻거나 사건의 성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연애소설이면 낭만적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영웅소설이나 귀신이 나오면 정기적 요소가 나오고, 풍자소설이면 해학적 요소가 자주 나옵니다. 기출지문 이청준의 자서전대 쓰십시다를 가지고 연습해봅니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 중 특정 인물의 시선이고, 시간 구성은 순행입니다. 선택지 1번의 장면의 빈번한 교자는 오답 선택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2번에서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능면을 묘사한다는 설명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읽으면 됩니다. 특히 중심인물의 내면을 중심으로 묘사한다면 특정 인물의 시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정답이죠. 3번의 이야기 내부 서술자는 1인칭 시점을 의미합니다. 4번의 인물 간의 대화는 말하기 방법을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 면모는 전기전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소설에서는 전기성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5번의 공간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한다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특정 인물의 시선이 안 됩니다. 이렇듯 지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서 시점이나 시간 구성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든 소설은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벌이는지를 잘 상상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